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야권의 대선 후보가 아니라 여권의 대선 후보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이 국민의당 내에서 관측이 됐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이 대권 멘토로 알려진 이상돈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직격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야권의 대선 후보가 아니라 여권의 대선 후보,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잠시 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대선 시기가 째깍째깍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권의 움직임도 발빠른데요. 남경필 지사가 무언가를 꺼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반기문 대권 자질론. 과연 반 총장이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고민했는가? 라고 반문했는데 여권 내에서 대선 주자 사이의 견제군가요? 뭔가요? 어제 친박의원들 사이에서 반 총장 검증해야 된다, 이런 일종의 변신 발언도 나오긴 했었는데 여권 내의 속내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지진과 관련해서 국민안전처 장관의 어제 국회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종일관 남탓.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누구인가? 면피처 장관인가?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면피처 장관인가? 라고 한국일보 되묻고 있습니다. 통신사 문자 발송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 통신사 탓이다. 홈페이지가 먹통된 것과 관련해서 행정부 탓이다. 내 탓은 없다. 네 탓이다. 과연 국민안전처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되도록 이제부터는 정치인을 피하라. 그리고 반 총장 본인은 어디에 갈 채비를 맞췄다는데요. 어디 가실까요? 10년 전에 살았던 사당동 집에 돌아갈 채비를 맞췄다고 합니다. 새 아파트도 아니고 충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사당동에 있는 10년 전 그 집 그대로 이사갈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제 눈에는 이거 대권 준비로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에서 오보를 정정하는 바로잡습니다 사진이 실렸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바로잡습니다 기사를 소개하긴 또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바로 이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지진 현장에 가서 흙 묻지 않으려고 일부러 손을 길게 뻗었다. 어제 경향신문이 그러한 취지로 사설 기사를 썼는데 사실은 이 복구용 흙은 기와를 보수하기 위해서 밟아선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악수를 하기 위해서 경호원이 대통령의 허리를 잡았다라고 경향신문이 바로 잡았습니다. 흙과 관련된 오해, 해프닝이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무언가를 내사했다. 이제 더 이상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빨 빠진 호랑이라 더 이상의 내사는 할 수 없을 텐데 어떤 내사를 했었을까요? 과거에. 그렇군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이른바 강제 모금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이석수 특감이 내사를 벌였다는 겁니다. 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이 재단 내사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이어서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재촉하고 있는데 이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해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만을 제거하는 전담 특수부대의 계획이 있다. 국방부 장관 입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된 겁니다. 김정은 제거 전담 특수부대, 김정은 암살 쪽,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국제권 연애 소식입니까?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파경을 맞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얼굴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프랑스 여배우 마리옹 꼬티아르 때문이다 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름답긴 아름답군요. 그러나 안젤리나 졸리도 아름답다면 한몫 빠지지 않는데 브래드 피트가 과연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을 했던 건지, 저울질을 했던 걸까요?
과연 두 사람의 사이는 무엇이 원인일까요? 잠시 후 다뤄봅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정말로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뉴스 치열하게 골랐습니다. 오늘도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야권의 대선 후보가 아니라 여권의 대선 후보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던 안철수 전 대표의 이 대선 행보 멘토 이상돈 의원을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화로 직격 인터뷰를 가져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먼저 공개합니다. 음악이 벌써 못 믿었죠? 못 믿어온 정부, 이 지진 사태에서 국민들이 믿어야 할 국민안전처 장관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아니라 국민 상대로 한 면피처 장관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의혹과 잘못에 대해서는 내 탓이 아니라 니 탓이오를 외쳤던 국민안전처 장관. 과연 지진보다 공포스럽다라는 평가가 어제 국회에서 나왔다는데 무엇 때문인지 하나씩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아닐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문자 미발송 처음에 통신사 트래픽 이렇게 말씀하셨죠? 통신사 트래픽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방반대청에서 1000바이트 지역코드 규격 통보했는데 이대로 무시한 채, 이 코드 무시한 채 발송 의뢰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LG U 플러스는 접수가 되는데 KT하고 SKT는 SKT 못 받습니다. 지진이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장관님의 태도가 공포스럽습니다. 네, 길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와 관련된 발언은 잠시 후에 저희가 들어보겠고요. 두 번째 발언이 먼저 나왔습니다. 출력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더 공포스럽다. 문자 늑장 발송은 우리 탓이 아니라 통신사 탓이다. 라고 남 탓을 한 건데 김병민 전 의원님, 지진 상황에서 국민안전처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가 늦게 와도 너무 늦게 왔다. 지진 상황 다 지나갔는데 주의하세요. 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통신사 탓이다. 굉장히 국회의원들의 아연질색하는 표정을 보셨잖아요.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초, 아주 빠른 기간 안에 재난 문자가 발송이 돼야 되는데 10분이 넘는 기간 안에 발송이 된다면 사건 다 지나고 나서 만약에 규모 6.5 이상의 진도의 지진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얼어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사람들 다 죽고 난 다음에 문자 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고요. 오죽하면은 지진이 알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진이 알람, 지진이 씨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요즘 오죽하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진이 일어나면은 지진이 씨에 대한 연관 검색어가 그렇게 늘어난대요. 아,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진이 검색이 늘어난다 그래서 지진이 씨의 배우 지진이 씨의 갤러리에 가갖고서는 글을 쓴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났네 라고 해서 올라오는 글이 오히려 정부가 보내는 이 지진 문자 메시지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지진이 났는데 정부의 문자보다 지진 씨와 관련된 기사가 더 빨리 뜬다. 지진이 계신 분이 훨씬 더 빨리 뜨면서 지진이 알람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드리는데 이게 이제 국민안전처 장관이 각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사실상 국민안전처 얘기 한마디만 좀 드리면요. 국민안전처가 왜 만들어졌냐면 세월호 사건 이후로 기존에 있는 안전행정부가 부처가 여러 부처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여러 부처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로 혼자 오롯이 책임을 지고 모든 걸 다 하라고 권한과 책임 역할을 다 준 겁니다. 엄청난 인력,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는데 여기 나와서 대답하는 답변이라고는 다른 부처에 대한 핑계, 통신사 핑계, 전부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까 이재정 의원인가요? 국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걱정스럽고 분통이 터지는 거죠. 지진보다 장관의 답변이 더 공포스럽다라고 말했는데 김구식 교수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주셨는데 진짜 지진 만약에 8.0의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어나고 문자 늦게 보내고도 통신사 탓할지 경악스럽습니다. 그 통신사 탓 가지고 논쟁을 했던 지금 그 질의했던 국회의원이 황영철 의원이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황영철 의원이 거의 화가 난 상태에서 지금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권당의 의원이 보더라도 이 국민안전처 장관의 이 행태라든지 답변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전처라는 게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이후에 국민들이 정말 그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수장됐던 그 먹먹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재난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자는 자리를 만들어서 장관제를 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그걸 제일 잘할 것 같아서 군인 출신을 뽑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말들이 있긴 해요. 군인 출신들도 영광급 때는 파리파리 잘하다가 별 달면 이상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별 달고 나와서 그러신 분인지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보고에만 익숙하거든요. 보고를 예. 받는 데만 익숙한 겁니다. 영광급은 자기가 실무를 다 총괄하고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별을 달고 나면 보고 받는 데만 익숙하고 의전에만 익숙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장관해서 그런 거지 제가 개인적인 뭐 그렇게 말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지진이라는 것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골든타임이라는 예. 생겼을 때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을 놓쳐버리면요. 그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월호도 그래서 다 국민들이 분노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골든타임을 전혀 놓쳐버리고 뿐만 아니라 문자를 보내는 것이 10여 분이 지나서 보냈다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예. 장관이 국회 나와가지고 내 탓이 아니고요. 남의 탓인 것 같습니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요, 지진이 한 번만 온 게 아니고 계속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장관이라는 분이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지진보다 공포스럽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을 교체해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하시겠습니까 또? 그것도 의문이다. 그렇습니다. 지진 경보 문자는 지진 상황 발생 시 즉각 발송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미처 지진에 대피하지 못한 국민들이 이 문자 메시지를 보고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대피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진 경보 문자겠지요. 이 문자 메시지가 10분, 20분, 30분, 1시간 뒤에 발송된 것을 두고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경주의 지진 문자 미발송, 처음에 통신사 트래픽 이렇게 말씀하셨죠? 통신사 트래픽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방반대청에서 1000바이트 지역 코드 규격 통보했는데 이대로 무시한 채, 이 코드 무시한 채 발송 의뢰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LG U 플러스는 접수가 되는데 KT하고 SKT는 SKT 못 받습니다. 지진이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장관님의 태도가 공포스럽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가 질타를 했습니다. 문자 늑장 발송은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다. 이 발언에 이은 두 번째 발언 살펴보겠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리송한 답변인데 어떤 답변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 내용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 건설할 당시에는 그 규정에 의거해서 그 다 조사는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이 문제의식을 갖고 확실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안전처 장관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뉴얼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고가 나거나 또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대비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완성된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성희 의원님, 명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매뉴얼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다. 라는 발언. 노병은 죽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가 같은데요. 무책임합니다. 사실 어저께 이제 그 국민안전처 이번 지진 사태에 대한 부실 늑장 대응과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 장관의 불통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질타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인영 장관 같은 경우 군 출신이고 처음에 이제 국민안전처라는 기관이 만들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조직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군 출신 장관이 온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사실 국회에서 답변하는 거나 청문회 과정도 국회 방송을 통해서 지켜봤는데 우선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모든 것을 그 보고에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핵심을 짚는 게 아니라 보고한 대로 읽으시는 그런 측면이 많고 또 군내에 오래 있어 그런지 굉장히 권위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밑에다가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습관화돼 있다. 처음에 지진 안전 문자 늦게 왔을 때도 기상청 탓을 했는데 어저께는 또 트래픽 같으려면 이제 통신사 탓을 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마비에 대해서는 국가 안전행정부 탓을 하고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것이 이렇게 몸에 밴 것 같은데 국민안전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본인이 책임지라고 해서 설령 통신사 탓이다, 설령 국가 안전행정부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국민을 대신한 그 국회 그 모습에서는 본인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이렇게 잘못했다. 예. 어떻게 고치겠다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사실 메르스 때는요. 메르스 발생한 다음에 15일 있다가 마스크 쓰라고 문자를 한번 늦게 보낸 적이 있는데 예. 폭염 때는 또 다 우리가 더운 줄 아는데 예. 덜 조심하라고 계속 짜증날 정도로 오래 보내더니 정말 중요한 지진 때는 8분, 10분 있다 늦게 보낸 다음에 통신화 탓을 한다. 예. 핵심은 이거죠. 국민 안전처를 못 믿겠다. 예. 그 전면에 국민 불신처다. 예, 박인훈 장관의 스타일도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 탓한 거는 지나갔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타를 해주셨는데 이수경 칼럼니스트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원전이 활성단층 위에 있으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고 원전은 그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활성단층 위에 있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인즉슨 예컨대 기상청이 내일 비가 오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보했다가는 기상청 욕 엄청 먹는데 그 경우가 아닌가?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정답일 수도 있죠. 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것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전처 장관이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공포스럽죠. 주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럼 자세라도 조금 올바라야 되는데 지금 자세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국민들이 불신감을 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오늘 경향신문 보도인데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보고서를 그때 만들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활성 단층이 있으면은 거기 위에 원전을 지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3년 동안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때 두 곳이 나옵니다. 이 월성 원전에서 직선거리로 12km 떨어진 울산 단층 그리고 고리 원전에서 직선거리로 5km 떨어진 일광 단층 이것이 활성 단층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는 과거에 이미 2009년부터 3년 동안 조사 결과 그렇게 잠정적으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쉬쉬했다라는 거죠. 이유는 그건 있었어요. 이것이 완벽하게 조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더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조사를 더 했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예산도 끊기고 조사를 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활성단층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것을 공개했을 적에는 원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걸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핵심은 그 뒤에 이제 한수원이나 이런 세력들이 그것을 이제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지금 불신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죠. 예, 매뉴얼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정말로 완벽한 매뉴얼에 대해서 국민들이 칭찬을 했을 때 겸용의 표현으로 하는 표현인데 과연 국민안전처에 매뉴얼이 있기는 했는가라는 질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합한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 세 번째로 공개합니다. 밤에는 우리 장관님 깨우지 말라. 라는 기상청에 매뉴얼이 있다는데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저희가 그 기상청의 매뉴얼을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지진 탐지 후 15분 이후 상부기관의 보고가 필요시에는 환경부 장차관에게 전화로 즉각 보고를 한다. 지진과 화산과 관련돼서 당연한 말씀이시죠. 즉각 보고를 해야죠. 그런데 심야 시간에는 이 길 다음 날 또는 당일 아침에 전화를 보고하라. 장관을 깨우지 마라. 이런 뉘앙스의 기상청 매뉴얼이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김 교수님, 이게 지진 나서 장관님 안 깨우셔서 문자가 늦게 왔군요. 정말 참 기가 막힌 노릇인데요. 물론 저 매뉴얼대로 하지는 않았겠죠. 예. 당연히 지진이 났을 때 저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런 것들을 서류화시켜서 매뉴얼로 갖고 있다는 건 사실 자체가 경악스러울 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장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장관을 편안하게 모실 생각만 하는 공무원들의 그동안 내려왔던 문화들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예. 자기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에 관련된 지금 매뉴얼 아닙니까? 그렇죠. 지진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생명과 재산이 폭삭 당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데 그거 관련된 매뉴얼을 쓸 때 지진인데도 불구하고 심야 시간에는 그 다음날 해라라는 것을 발상 자체가
정말 공무원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관, 자기가 모시고 자기 인사고과를 책임지고 있는 진급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만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국민안전처나 기상청이 아니라 장관안전처죠. 장관안전처다. 장관안전만 생각하는 거죠. 주무시니까 깨우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이 매뉴얼을 보고서 어떤 국민이 정말 안전처가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는 재난에 안전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갖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대통령께서 또 장관께서 정말 불통의 리더십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개탄해하고 있습니다만 그 장관을 모시는 공무원까지 저렇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정말 어제 세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아침부터 팍팍 듭니다. 지금. 이 기사 보니까 세금 아깝다는 생각. 내시긴 다 내셨죠? 내야지요. 꼬박꼬박 냅니다. 저희는. 정 의원님,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애초부터 심야 시간에는 장관 깨우지 말라라는 매뉴얼을 이 사람들이 과연 만들었을까? 혹시 심야에 보고를 하게 되거나 전화를 하게 되면 과거 장관님들이 짜증을 부리진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몸살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장관들이 밤에 전화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소한 거라면은 아마 이런 일로 전화했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내일 점심 식사 뭐 하실 겁니까? 뭐 이런 걸 갖고 잠 깨웠다. 누가 뭐 어떤 뭐 직원이 사고를 쳤다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짜증났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사안의 중대성을 봐서 지진과 화산입니다. 지진과 화산인데 저런 거에서까지 저런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거는 어저께도 제가 뭐 공무원의 상남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공무원들이 평소에 장차관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심기를 혹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신경을 쓴 나머지 저런 매뉴얼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박용 장관의 말이 맞아요. 매뉴얼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으니까. 매뉴얼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다. 빼고 제대로 된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좋은 멋진 말을 거기다 갖다 썼네요. 국민안전처 장관의 황당한 대응과 태도, 국민 면피처가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 도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을 집중해보는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오늘 신사동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시죠. 주 차볼까? 라는 사투리 문자 메시지를 전희경 의원이 지인에게 보냈는데 주 차볼까의 대상은 바로 옆자리 짝꿍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출력물로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표창원 의원의 SNS 사진을 캡처를 했습니다. 애초에 표창원 의원이 이런 SNS 메시지를 올린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쓴 글인데 대한민국이 어느새 마녀 왕국이 되어 있는 듯하다. 여기서의 마녀는 박근혜 대통령을 시사한 것 같습니다. 국정 전반에 불합리와 비상식이 넘치고 예측 불가능한 혼돈, 무법과 일방적 포갑, 반만년 역사와 전통, 민주공화 헌법 정신이 되살아나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모습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의지만 밝히면 좋을 것을 왜 거기다 또 마녀왕국이라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SNS 문자 메시지를 본 옆자리 짝꿍 전희경 의원이 국회에서 지인과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언론에 노출이 된 겁니다. 지인이 표창원 의원이 이렇게 올렸대. 카톡 확인했어. 전희경 의원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트윗을 왜 보내냐. 옆자리니까 확 주업해버리라고? 지금 주 차볼까? 이 사투리죠. 주 차볼까? 비서관 카톡 봐라. 라는 문자 메시지가 언론 신문기자, 카메라 기자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표창원 의원이 또 다른 트윗을 남겼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이런 생각을 경찰 국회 경비대에 신본보 요청을 해야 하나요? 전희경, 표창원 페이스북 보며 옆자리니까 확 패버릴까라고 관련 기사를 또 링크하면서 이용하는 그런 모습. 결국에는 전희경 의원이 사과를 하고 표창원 의원이 사과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 쿨한 표창원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본인 스스로 트윗까지 올리는 셀프 칭찬까지 남기셨는데 김 교수님, 애초에 표창원 의원이 맞을 만한 발언을 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주 차북가가 말이 되느냐라는 전희경 의원을 질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못된 제가 진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말
참 답답합니다. 사실 표창원 의원이 이제 대중적 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인으로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서 훌륭하게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만 SNS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나 이제 SNS는 어제도 제가 화성시장 이야기하면서 저 스스로부터 반성을 하겠다. SNS가 이게 돌아온 화살에 대고 돌아온 이게 독버섯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또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이 저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지금 국정의 난맥상이 생기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건 좋은데 그걸 꼭 저희 SNS에 올려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마녀왕국이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 적절한 단어는 절대 아닙니다. 마녀왕국이 뭡니까? 이게 왕국도 아닐 뿐만 아니라 마녀라는 건 정말 써서는 안 되는 단어죠. 아무리 기분 나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표창원 의원 스스로가 SNS 활동을 통한 자기의 어떤 이 과시라는 게 나르시시즘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나르시시즘.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에 또 전인경 의원이 사과하니까 내가 쿨한 표창원 받아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말 꼭 해야 됩니까? 나르시즘이 거울 보면서 나 잘생겼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고 느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보면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자기만 알면 되는 것이지. 그걸 꼭 남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면에서 SNS가 너무 지나치게 이걸 활용하면 자기한테 큰 독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전희경 의원이 잘못한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제가 우리나라 인간관계 문제인데요. 이 SNS라는 게 바로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옆자리에 있으면 말로 하면 되지. 그걸 꼭 자기가 남들이 다 보고 있는 공개된 SNS에 올려서 확 쥐파풀까? 그다음에 저쪽에서 야 이런 것을 내 옆자리에 올렸는데 경비대를 부를까요? 그걸 옆에 물으면 되죠. 정말 날 주차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모르는 사이도 아닐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정 의원님한테 기분 나쁘다고 제 카톡에 올리면 됩니까? SNS에? 의원님 왜 그러세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정말 서로 말하고 삽시다. 왜 남들 보는데 공개해가지고 남용을 합니까? 말하고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 저기 지금 국회 본회의장 아닙니까? 학생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요. 왜 저걸 하고 있습니까? 공부는 안 하고.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카톡하는 사람들 저는 수업 시간에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싶습니다. 쫓아내고 싶다. 그렇다면 옆자리 짝꿍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수준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준 미달의 문제다. 수준이 그거는 뭐 이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요. 평소에 본인의 인격이 전혀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게 SNS라는 게. 그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질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뭐 지진 얘기하면서 국회에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거 참 잘 됐다. 참 잘 됐다. 저런 그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회의사당 내진 설계하지 마라. 그 정도로 사람들이 화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측면도 생각이 들어요. 역시 둘 다 초선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번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충실하지 않고 뭐 전화 통화하고 문자 통화하고 카톡하다가 카메라에 잡히는 거 여러 번 보도해드렸고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카메라에 드러난 거를 예상하고서 심지어 올리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했는데 저런 식으로 좀 그 천박하고 별로 아름답지 않은 말을 이렇게 카카오톡에 올리다가 잡히는 거 보면 역시 아직 초선이다. 이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저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카메라에 다 잡히고 있으니까 더 조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무 의원님, 정성희 위원님의 말씀대로 김모 무성 대표는 카메라 기자들이 찍는 걸 알고 수첩을 보여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KY.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은 이제 정치적 고단수. 근데 전희경 의원은 뻔히 카메라 기자들이 뒤에 있는데 걸리지 말았어야지. 일부러 쓴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걸린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비키니 사진을 보다가 국회의장에서 벌리기까지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연출되는데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생각나요. 학생들 학교에 이제 등교하면은 선생님이 다 핸드폰 쓰고 하거든요. 이 정도로 국회 의정 활동할 거면은 국회 경비대에서 앞에서 국회의원님들 핸드폰을 수거한다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두 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비판의 논란이 그렇게 마음 아프거나 뼈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건?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현 정부를 세게 비판하는 것 때문에 전희경 의원한테 공격을 받았잖아요. 자기 지지층으로부터는 환호를 받을 겁니다. 전희경 의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힘든 어려운 얘기들 아예 주워 쳐버릴까라는 이런 극한적인 용어를 썼기 때문에 또 자기 지지층으로부터는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은 챙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정 의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인 품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대정부 질문하는 자리 현장 쫙 보면은 선거에서 의원석이 텅텅 비어 있어요.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도 안 할 뿐더러 앉아있는 의원님들은 핸드폰 가지고 저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참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예, 정부 부처의 장관과 정부 부처를 강하게 질타해야 할 역할들이 바로 국회의원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누구 말 맞다나 문자 메시지만 열중하고 있으니까 장관들이 앞서 보는 것처럼 면피성 발언만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 탓만 하지 말고 국회의원 분들께서 계속 자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빨라지는 대선 시계 2017의 시계는 똑딱똑딱 흐르고 있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니은자의 기사를 공개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야권의 대선 후보가 아니라 여권의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다. 단일화를 계속 외쳤던 문재인 전 대표가 들으면 깜짝 놀랄 발언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대선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돈 의원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와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계, 대선 지형이 요동친다.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 안철수, 반기문, 오늘은 새로운 분이 두 분 오셨습니다. 최경환, 남경필,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시사했다. 이런 의미겠죠. 먼저 안철수 의원부터 공개합니다.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 안철수 대표가 여권 주자로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꼭두 새벽부터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상돈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전화로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네네. 대정부 질의 전이시죠 아직? 네, 좀 이제 시작합니다. 국회세요 그럼? 여보세요? 국회이신가요? 네, 국회에 있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여권 후보로도 출마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좀 몇 가지 전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 네, 지금 저도 국회에서 보니까요. 국회의원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엄청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갈수록 더하게 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개헌이 결국에는 그러면은 대통령한테 5년을 나라를 맡기는 그건 좀 안 되겠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의원 내각제로서의 개헌이 어쩌면 내년 중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뭔가 그 정치권에 좀 판이 변화할 것이다 이런 추측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권이 분화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권의 어떤 분화 가능성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당이 주축이 돼서 일종의 좀 제3지대 어떤 텐트를 치게 되고 뭐 그런 구도도 가능하지 않겠나는 이런 관측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은 내가 야권의 대선 후보이든 분화된 여권의 대선 후보이든 상관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까? 아니, 그 안철수 전 대표하고 제가 이 문제 구체적으로 뭐 논의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신점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분위기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나간다 말이죠. 예. 현재와 같은 이런 선자 구도에서 국민의당의 단독 후보 위에는 다른 방안이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판이 내년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지금의 형태와는 다른 분명히 어떤 식의 요동이 칠 것이다라는 강한 예측도 해주신 건데 한 가지 좀 불편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지금 대선 주자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위 그리고 그 뒤를 문재인 전 대표가 바짝 쫓고 있는데 이 두 후보에 비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2% 두 자릿대를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10.8%에 못 미치는데 이대로 가다간 대선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이른바 지난번 총선에 우리를 지지해 주었던 흔히 말하는 중도 보수층 유권자들을 좀 지지를 상실했고 예. 그중 중에 많은 분들은 또 우리를 아주 떠난 건 아니고 또 유보적으로 관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래도 우리 지지층이 확고하게 있고 또 우리를 관망하지만 다시 지지할 계층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구도하에서 반드시 그 양강 중에 어느 한쪽이 확실한 승리를 한다는 이런 관측은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내년 가서는 우리 국민 다수께서는 보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고 예. 우리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는 그런 점을 가장 대처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친노 진영 측에서는 결국에는 단일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단일화를 안 하면 역사의 죄인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끝까지 단일화 없습니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주류와의 단일화는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끝까지 없다? 네, 그거는 저는 없으리라고. 왜냐하면 정서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정서가 다릅니까? 네, 너무 다르기 때문이고. 예. 그리고 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항상 개헌이 안 되는 건 뭐냐거든요. 대통령에서의 가장 유력한 주자가라는 사람들이 개헌을 반대하고 예. 그래서 안 되는 것인데 제가 좀 판단하는 바로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개헌 쪽으로 생각을 바꾸거나 바꾸고 있는 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대 어느 국회보다 개헌의 욕구가 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느냐,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한 독단적인 국정이 이건 정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어느 때보다 넓게 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대정부 질의 앞두고 또 저희가 긴박하게 전화드렸는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봤습니다. 유승균 칼럼니스트.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도 그렇고 이상돈 의원의 생각도 그렇고 새누리당이 어떻게든 쪼개질 것이다. 혹은 쪼개지길 바란다. 이런 속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지난 13일 날 안철수 전 대표가 자락을 한번 깔아 놓으셨죠. 네. 그때 이제 친절하게 남경필 뒤에 직함을 빼겠습니다.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김부겸, 안희정 이런 합리적 개혁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열린 자세로 이 사람들과 대화할 자세가 있다. 이렇게 13일 날 이제 자락을 깔아 놓으셨어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됐군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상돈 의원의 저 발언이 나왔을 적에 뭔가 양쪽에 소위 말하는 아구가 맞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소위 아구가 맞는 것 아니냐?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자락을 한번 깔아놓으셨고, 그리고 어저께 이상돈 의원이 그냥 한 얘기가 당연히 아닐 테죠. 뭔가 의도했을 텐데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분당 사태라고 생각하는 새누리당을 향해서 비박계를 향해서 주파를 던진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워낙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나 서로 이렇게 대립 구도가 워낙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사실상 마음으로는 분당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올해 말 내년 초에 가서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거고요. 더군다나 내년 초에 반기문 총장이 왔을 적에는 또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보수 세력과 안철수 전 대표가 결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여지를 충분히 이제 깔고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 좋은데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의 어떤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면 조금 그 맥락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38석을 얻었지만 사실은 호남에서 대부분 표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호남당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그들의 정서를 누르고 저렇게 범여권과 같이 손을 맞잡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 생각은 이런데요, 김 교수님. 네. 안철수 대표가 정말로 새누리당의 후보 혹은 새누리당이 아닌 여권의 후보로 나온다라는 발언보다도 방금 이 발언은 일종의 유혹이다. 누구를 향한 유혹이냐면 새누리당의 비박 대선 주자들을 향해서 야, 너네들 거기 있어봤자 반 총장 들러리야. 일로 와야 기회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반노 의원들에게 야, 니네들 거기 있어봐야 문 전 대표의 들러리야. 이렇게 유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 시나리오가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다자대결 구도긴 합니다만 문재인과 반기문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치고 나가면서 승리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기 위해서는 친문을 제외한 비문이 떨어져 나오고 친박을 제외한
비박이 떨어져 나오면서 제3지대에서 국민의당 주도로 새로운 빅텐트를 쳐서 거기에 단일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된다면 승산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했던 합리적 개혁 세력들 다 모이자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럼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이야기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은 아니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식의 그 시나리오나 구상을 당연히 전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볼 때 이상돈 의원이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개헌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 20대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의 개헌에 지금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국회의원 바깥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부터 사실 나서서 개헌 모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을 고리로 한 여야당, 그러니까 정치권의 전반적인 대지각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개헌이라는 건 왜냐하면 권력구조의 재편이고 임기의 재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제가 듣기로도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다시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도 여의도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맞춰가지고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어떤 후보가 자기의 5년 임기를 희생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5년 할 것을 2년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의미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대권 후보들이나 이 사람들 끌어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개헌을 고리로 한 비박과 비문 내지는 광범위한 박근혜 대통령도 싫고 이 친문 세력이나 친노 세력도 싫은 광범위한 온건한 합리적 개혁을 바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지를 모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상돈 의원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여권의 싱크탱크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고착화된 어떤 기존의 틀을 계속 지금 흔들고 있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냐. 택도 없는 얘기다라는 얘기 계속 드리는 게요. 택도 없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새누리당의 비박계 인사들이 현재 있는 당내의 상황이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친박도 친문도 마찬가지고 비문도 비박도 마찬가지인 게 어차피 문재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혹시 새누리당이 주자가 될지 모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마찬가지고요. 2017년 대권 후보가 끝입니다. 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안 되는 사람은 그 다음번에 다시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뛰고 있는 비주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되면 대박인데요. 안 되더라도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차기 지도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집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근데 만약에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당이 조금 더 승승장구하고 있는 당이고 만약 여기에 안철수 전 대표가 나 대권 출마 안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 오셔서 합리적 세력 한번 키워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올지도 모르죠. 근데 거기 가도 안철수 전 대표가 떡하니 버티고 나를 위해서 들러리 서라고 하는데 아니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당을 두고 집 밖으로 왜 나갑니까? 이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택도 없는 소리다. 택도 없는 소리다. 두 번째는 이상돈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과의 마지막 단일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랑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햇볕 정책 얘기하죠. 사드 배치 반대 얘기하고 있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대북 정책 관념에서 보수, 아무리 합리적이고 개혁적 보수를 할지라도 이런 대북 정책에 대한 관념이 아예 다른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생각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칠 수 있는 전제 조건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이제 개헌에 합의한다. 문권형 개헌, 두 번째는 여권의 분화로 인한 정계 개편.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만족이 돼야지만 제3지대에서 안철수 의원을 후보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경쟁에서 후보가 될 수 있을 텐데 여권으로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으로선 지금 여권의 후보가 분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김병민 의원이 했고 저는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개헌 가능성이 그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보거나 많은 학자들을 만나보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서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국회의원들도.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이 불편하고 개헌을 해서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축소시키길 바라는 거는 국회의원들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국회의원들도 이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국회의원도 권한을 줄여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 의원이 국회 권력이 막강하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캐릭터에서 나오는 것이지 대통령의 권한이 진짜 커서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다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크게 관심이 없다. 국민들의 직접적인 데는 다가오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이게 개헌 문제라는 것은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기 때문에 네. 지금 대통령이 가져가야 될 어떤 의제나 개혁 어떤 작업이 굉장히 갈 일이 많은데 이 개헌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이슈가 다 묻히고 개혁 작업이 이렇게 중지되는 걸 대통령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엔 희망사항이 크고요. 실제로 개헌이 뭐 내년에 동력이 되거나 그거 이슈가 떠오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회의사당은 내진 설계를 안 하는 것이다. 농담입니다. 농담으로 이제 자꾸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대선 주자를 만나보시죠.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해서 오늘 또 새로운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입당 정부 지키고 있다. 가족원들에게 정치인 피하라. 부설 오를 일 말라. 동생도 부회장직에서 물러나라. 뭐 입단속을 다 시켰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0년 전 살던 사당동에 아주 오래된 낡은 아파트가 있는데 김문식 교수님, 예. 이제 내년에 연말이면 반 총장 임기 끝나고 내년 1월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로 반 총장 이사 갈 것인가가 사실 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 최유의 관심사인데 여의도로 갈까? 아니면 충청으로 갈까? 경기도로 갈까? 그런데 의외의 선택입니다. 10년 전 살았던 낡은 아파트 그 집 그대로 이사 간다. 48평. 제가 볼 때 반기문 총장의 대권 행보를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입단속하고 주변 정리하고 집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과 여권 후보의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하지도 하겠지만 설마 될까라는 것을 의문을 하는 게 뭐냐면 예. 실제 이 정글 같은 정치판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력과 내공이 있느냐의 의문심이었거든요. 의구심이었는데 저 정도는 제가 볼 때 내공이 일단 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고건 총리가 그때 당시에 그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새로운 그 후보로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스스로 포기하면서 꼬꾸라졌어요. 예.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잘못된 인사했다 말 한 번 하는 바람에 그 친노의 그 아우성에 그냥 꼼짝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말았거든요. 2012년에 안철수 대표 정말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면서 30% 40%의 엄청난 고공 지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정치 초년병이었기 때문에 단일화의 이 게임 속에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내공이 부족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그동안 4년 또 5년을 지키면서 내공을 키우면서 지금 맷집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철수다. 감철수 예. 한 번 더 하겠다는 건데 반기문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은 처음 하는 초년병이기 때문에 그 고건의 길, 안철수의 길을 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예. 그런데 저 정도면 일단 정치 ABC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당동에 낡은 아파트로 간다. 예. 내 동생도 그만둬라.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가족들도 조심해라. 정치 만나줘라. 이것은 정치적 내공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면에서 본다면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런데 예. 앞으로 많은 일이 남아있죠. 와서 비박과 친박, 대통령, 또 야권, 검증, 그다음에 성완종과 관련된 아이고, 머리 각가지 아파. 의혹들 이런 예.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는 또 그들이 또 해야 될 또 헤쳐나갈 과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내공들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공들을 다 쌓아갈 수 있는지 앞으로 남아있는 시련 때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 총장의 내공이 없지는 않다라는 건데 이거 하나 뜯어보고 여쭤볼게요. 반 총장에 대해서 내공이 있다. 정치의 ABC를 안 해. 다른 대선 주자들이 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이사 오늘 새롭게 이름 올렸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 총장이 대한민국을 알면 얼마나 아냐. 이거 좀 반 총장에게는 아픈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10년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좀 굉장히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걸 아프게 이제 찌른 건데요.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겉으로만 아는 거지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그걸 쌓아왔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미답의 영역이지만은 저는 아까 내공을 쌓았다고 하는 거에서는 약간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이제 한 1년간 이게 반 총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확인한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거요? 의지가 있구나. 권력 의지가 있다. 권력 의지가 있구나. 우리가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을 보면은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의지도 필요하고 자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덕목도 필요합니다.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반 총장 같은 건 제가 보기에 의지 하나는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안경필 지사도 말한 대로 나머지 국가를 끌어갈 수 있는 뭐 덕목, 여러 가지 어떤 품성, 자질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퀘션 마크가 많기 때문에 예. 지금 남 지사가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혹독한 검증의 작대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 지사가 반 총장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그 뒤에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대선 출마는 내년 초에 결정할 거다. 본인도 나가겠다. 그렇죠. 아직 뭐 남경필 지사든 뭐 유승민 의원이든 다들 내년 대선을 사실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번 대선에 나가는 걸 정말 필수 코스로 생각하고 있을 테고,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한번 나가보고 안 돼도 모를 수 없고 아직도 젊으니까 또 차기를 노리는 것은 아닌가. 근데 어쨌든 계속 사람들에게 어필할 필요도 있고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노출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불지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내에서 비주류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박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정책로를 보면은 특별히 계파에 얽히지 않은 약간 자유로운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양날의 칼이 되는 거죠. 자유롭기도 하지만 어떤 계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력이 상당히 약한 그런 약점도 있는데, 결국은 자신이 반기문 그 총장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내년에 왔을 적에 그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 그 당내에서 열심히 일해왔고 내공을 쌓아왔고 정치력을 발휘했고 그 많은 후보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미국에서 날라오신 분이 우리 당의 대표 역할을 하겠다라는 어떤 당내 흐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불쾌하다. 네,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테죠.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도 이제 대선에 나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 경쟁자가 한 명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강한 반풍이 불어온다면. 네, 그래서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저런 반응 내놓는 거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의외의 인물이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기에 코너를 찾아주셨어요. 바로 새누리당의 최경환 의원입니다. 최경환 의원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너도 나도 대선 출마한다는 게 트렌드인데 대선 출마 안 하면 그거 바보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했는데, 그것보다 저희들이 오늘 주목하는 건 김병민 의원님. 예. 최경환 의원의 인턴 출신의 박모 씨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아주 좋은 직장에 채용이 됐는데, 원래 채용 과정에서 하위권 성적, 꼴찌권위로 불확정이 확정시 됐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최경환 의원을 만나고 돌아와서 인턴 출신의 박모 씨가 합격으로 바뀌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요. 황모 씨죠? 황모 씨가 법원에서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그동안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경환 의원을 만나고 나서 결국 최경환 의원실에 있었던 인턴, 지역사무소의 인턴이라고 아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인턴을 최경환 의원이 합격시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순위에 떨어져 있었던 그 사람을 가지고, 청년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정규직으로 합격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초기에는 도와주고 싶어도 본인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비정규직으로 들어 좀 있다가 나중에 정규직을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뭐라고 최 의원이 얘기했다라고 진술을 했냐면, 내가 결혼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 성실하고 괜찮으니까 믿고 써봐라고 얘기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당시 이사장이 법원에서 밝힌 말입니까? 법원에서 밝힌 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당사자의 진술일 뿐이고, 이게 진실인지 사실인지 여부는 조금 더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이 최경환 의원을 수사했을 때는 혐의가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이 방송과 이 기사를 지켜보고 있는 대다수의 수많은 청년들은 분노를 금치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대에서 저는 가장 나쁜 죄, 사실은 살인보다 더 나쁜 죄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직장을 가지고 장난치는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현대판 음서죄라고도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매간매지기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의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공기업의 일자리, 산하기관의 일자리, 이런 모든 일자리는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낸 세금 때문에 이루어진 일자리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자리를 마음대로 누군가의 영향력과 입김에 의해서 매간매직을 했다. 혹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깜도 안 되는 사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합격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못 들어간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이건 대한민국의 국기문란이 바로 이런 데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을 좀 강하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 많은 대권 주자들이 너도 나도 앞다퉈서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비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 곳에 일이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묻고 싶거든요. 현대판 음소제의 중심에 최경환 의원이 더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나와갖고서는 뭐 여러 가지 국정감사에서 본인 한 사람 이름 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이거 하나에 대해서 정말 전수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영향력도 있을 거고요. 정부기관이 영향력도 있을 거고, 우리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봤지만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고 누군가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최경환 의원의 측근이라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잘 봐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자리를 뺏어간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당시 채용을 직접 담당했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법정에서 최경환 의원이 당시 이렇게 말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위증죄로 명확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현 정부 실세로 알려진 최경환 의원이 본인의 위세를 발판 삼아서 채용을 진행한 것. 그렇죠. 이건 사실은 제가 볼 때 정말 믿기 어려운 진술인데요. 그전에는 이제 계속 최경환 의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최경환 의원에 대한 무혐의로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술이 번복돼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검찰에 다시 당연히 재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분명한 탈법, 위법이 아니라 이건 법적으로 분명히 구속 처리를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성적 조작이나 해서 완전히 떨어진 애를 합격시킨 거잖아요. 이것은 뭐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엄청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비운의 남자 이석수 감찰관이 한번 감찰했으면 좋겠는데. 비운의 남자다. 예. 그 최경환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친박 좌장이고 이 정권의 핵심 실세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양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한두 번도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공천 때는 공천파동 관련된 녹취록 나와가지고 그 양반의 유세를 우리가 실감을 했고, 서별관에 있던 이 양반이 그 수많은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 한마디로 딱 결정이 되고, 이제는 자기가 결혼시켰던 인턴 출신을 공단에 취직시키면서 야 걱정 없어 그냥 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정말 정권을 가지고 정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법천지로 유세를 떨치고 있는지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예. 저는 정말 지금이라도 검찰이 재조사 반드시 해야 되고요. 재조사 반드시 받고 최경환 의원은 진짜 이 법적 죄질에 따라서 구속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 의원이 서별관 청문회 증인은 피해갔는데 이거는 좀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이 사안의 잘못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고, 저는 그 박철규 중소진입공단 이사장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서 당시에는 심신이 많이 지쳤고 다리도 지친 상태였다. 말한다고 상황이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을 해서 했고, 청탁자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당시 검찰 조사에서 최경환 의원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청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소진입공단이라는 중차대한 자리에 이사장까지 하신 분이 사실 권력에 따라가지고 진술 바꾼 거 아닙니까? 뭐 이거 하나만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참 권력 무상, 예를 들어서 최경환 그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한나라당 당대표에 나와서 지금 당대표다 이렇게 진술 안 바꿨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경환 의원도 이게 잘못이지만 이게 진술하면서 권력에 따라서 이렇게 앞뒤로 바꾸는 사람도 그렇게 아름답진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숙현 칼럼니스트, 더 나아가서 검찰의 태도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질타가 많습니다. 애초에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검찰이 최경환 의원을 봐준 것 아니냐, 부실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그랬었죠.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말 일단 청년 관련된 그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죠. 최경환 의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발을 했었던 거고, 그런데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간 것이고, 결국은 그 이사장 말 한마디, 그 진술 한마디만 듣고 이제 다 무혐의 처리해버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마치 기다렸다는데. 네, 그렇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일단 고발인부터 해가지고 관련자들, 그리고 당시에 면접을 봤던 면접관들부터 해가지고 일일이 다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뭐 서류 조작 내지는 뭐 영어 점수, 뭐 면접 점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수치화돼서 나오는 거고, 실제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당시에 검찰이 대충 이제 묻고 넘어갔다고 우리는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그런 거죠. 당시 이제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이 정권의 실세한테 어차피 검찰에서 뭐 칼날을 들여봤자 본인들한테 그 칼날이 다시 날라올 거라 생각하고 결국은 묻었다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신이 쌓여가는지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죠. 국민들이.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울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이번에는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을 알아보는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그 사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비운의 브란젤리나 커플. 이 외국 사람들이긴 하지만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내 팬들이 응원을 해왔는데 어제 이 결별 소식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 두 사람의 결별에 이 묘령의 여인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새로운 외신 뉴스가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도 아름답고 이 여인도 아름답고 제가 너무 유보적이었나요? 정성희 위원께 발언기를 넘기겠습니다. 지금 브란젤리나 커플이 이제 어제는 이혼해서 소장을 제출했다는 얘기까지만 나오는데 과연 이유가 뭘까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그런 게 또 저희들은 궁금해요. 예,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 커플에 대해서 칼럼도 여러 번 썼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입양아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3명을 입양을 하고 자기 스스로도 3명을 낳았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모습에서 우리가 저출산 해결에 좀 모델을 봐야 되겠다는 그 칼럼도 쓴 적이 있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보도로는 이제 2가지가 나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CN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이게 브래드 피트가 약물이나 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이혼 신청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있었는데, 영국의 신문지, 대중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마리온 꼬티아라고 하는 프랑스 배우죠. 라비앙 로즈라는 영화로 사실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도 받았던 배우인데, 이 사람이 그 브래드 피트와 영화를 찍으면서 둘이 가까워져서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 졸리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두 사람을 캐다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해서 두 사람을 관계 때문에 이혼 신청을 하겠다. 지금 새로운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온 꼬티아르 프랑스 배우인데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저분이죠. 라비앙 로즈, 장미의 거리, 장밋빛 거리, 장밋빛 인생. 제가 불어에 좀 약합니다. 거기서 하여튼 열연을 했던 여배우 아닙니까? 누굽니까? 그렇죠. 마리온 꼬티아르 프랑스 배우인데 라비앙 로즈의 주인공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프랑스 유명한 가수 역할을 했던 그 배우인데요.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뭐 우리 영화로도 인셉션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여주인공을 맡았던 배우기도 한데요. 굉장히 아름답고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 배우랑 브래드 피트가 같이 영화를 이제 찍다가 서로 이제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마리온 꼬티아르도 남편 동거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사람들 흥미로워하는 거는 사실 그 졸리하고 브래드 피트도 영화를 찍다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브래드 피트가 전 부인과 이혼해서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과응보다 역사는 돌고 돈다 이런 얘기를 코멘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죠. 조금 전에 뉴욕 포스트에 새로운 기사가 떴는데 이승현 칼럼니스트 브래드 피트 측이 여전히 안젤리나 졸리를 사랑하며 재결합을 위한 관계 회복에 노력을 하고 있다. 졸리가 이혼장을 제출하기 며칠 전에 아니 졸리가 나랑 이혼을? 이라는 소식을 알게 됐다며 졸리 사랑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 뉴욕 포스트가 조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아마 유일하게 부러워하는 커플이 있다면 아마 저 커플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뭐 이혼을 하고 다시 만났던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사랑해서 어쨌든 만난 거고 아이들도 뭐 입양도 하고 스스로 낳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녀가 6명이나 돼요. 네, 지금 6명이죠.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줬고 예전에 뭐 동성애자들의 결혼 이것이 합법화되기 전까지는 본인들도 뭐 결혼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결혼 어떤 과정을 거쳐갔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저걸 본 거는 저도 이렇게 우연찮게 CNN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졸리가 그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평소 집에 있을 때 우연찮게 CNN을 보는군요. 죄송합니다. 그냥 틀어놨어요. 네, 우연찮게 나와서 이제 뭐 파일링했다 그 서류를 제출했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피트 왜 보통 이제 서로 합의하면 저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이제 주체어가 졸리가 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의 이혼이 아니라 졸리가 피트에게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었구나.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했는데 어쨌든 당시 CNN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 건강상의 문제였다는 게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약물 중독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저는 연예 기사든 뭐 개인사든 그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만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브래드 피트는 여전히 졸리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어떤 연극이 또 영화가 펼쳐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란젤리나 커플의 결별 소식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다시 조금 진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김근신 교수께서는 조금 전 비운의 남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물러나기 직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사를 진행했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오늘 아침 이 의혹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그런 내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정면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특별감찰관 사이에 또 한 번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의혹과 어떤 사건에 대한 내사였을까요? 도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요즘 논란의 대상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최순실 씨가 그 재단의 중심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들의 막대한 자본이 투입이 되는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관실 차원에서 내사를 진행했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칼럼. 청와대에서는 조금 전 속보 반응을 냈습니다. 내사를 진행한 적이 전혀 없다. 내사 없었다. 특검팀에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죠. 일단 그 한겨레 보도입니다. 한겨레 보도에서는 보통 그 이제 보도가 나올 때 두 가지죠. 예. 보통 이제 알려졌다, 전해졌다, 뭐 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쓰던가 아니면은 제대로 정말 확인을 했으면 확인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 내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이 사람들도 이제 기자들이 슬쩍 그냥 쓰는 건 아니니까요. 특별감찰관실에 모 씨를 인터뷰했다. 네, 그렇죠. 근데 청와대는 지금 뭐 전혀 지금 알 수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 사실이 있었다 없었다 여기 진위 여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알 수 없었다라니까 발언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재밌군요. 처음에 어쨌든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네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네요. 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이번에 이제 미르재단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첩보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 7월에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이 있기도 전에 이미 이석수 감찰관은 여기 그 수석에 대해서 내사를 벌였고 사실은 이것이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민감해하는 영린을 건드린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저는 보면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병우 좌순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뭐 그 좌이정 우강자 얘기하듯이 우병우의 우는 오른쪽 우다. 예, 그 좌순실은 이제 최순실 씨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가장 아픈 손가락은 지금 뭐 보도에 나온 그 인용을 한다면 결국은 저 안종범 수석이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건 그런 거죠. 미르재단에 대해서 의혹이 있었고 내사가 진행된 것은 특별감찰관이 당연히 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노를 했다라는 지금 의혹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석수 감찰관이 결국은 이제 경질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저것이 배경으로 깔린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청와대의 반응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이석수 특감이 안종범 수석을 내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안의 의혹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한 게 아니라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런데 특별감찰관이 내사를 했다는 의혹은 K재단과 미르재단 대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지원을 했는데 안종범 수석이 이른바 대기업에게 돈 내라. 네. 이렇게 했다는 게 의혹 아니겠습니까? 아니었다는 의혹이고 그래서 특별감찰관실에서 은밀히 내사를 했다는 건 기업들을 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실제 돈을 내는 과정에서 어디가 압박이 있었냐라는 것들을 은밀하게 내사했다라는 것들은 특정 언론사에서 보도가 된 건데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는 특별감찰관이 이 내용들을 스스로 알고 내사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또한 특정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니까 그 보도된 내용들을 가지고 내사를 들어간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떡하니 대한민국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것도 내사를 안 하면 그게 대한민국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이런 것 좀 묻고 싶고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특별감찰 들어갔던 것도 대한민국 언론이 제기하고 난 뒤에 특별감찰이 들어가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못마땅히 하는 심기가 어느 정도 계속 드러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금 수사를 받고 특별감찰관실은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고 본인은 사표를 냈는데 사표가 수리도 안 돼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참 진짜 손봐야 때가 이제는 온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강력하게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런 문제가 아직까지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대한민국의 경제수석이면서 정책조정수석으로 현 정부의 시작과 끝을 같이 했던 정권의 실세가 대기업들을 찔러서 하나의
재단에 뭔가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라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좀 제대로 바로 잡아야죠. 그 사실은 이제 이 이석수 감찰관을 제가 비운의 남자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병우, 이석수, 송희영 이 세 명이 출연하는 대규모 우리의 큰 판을 한번 봤잖아요. 예.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지금도 떵떵거리고 수석하고 있습니다. 이석수 감찰관 사표 내고 있지만 지금 식물인간 돼 있죠. 예. 송희영 주필 검찰 출두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 우병우 수석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의혹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부패 기득권 세력의 주표 한 명하고 예. 그 다음에 정말 국기문란 행위를 한 그 기자에게 그걸 전달했다고 국기문란 행위를 한 특별감찰관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청와대의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누가 대통령을 위해서 직언을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유념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아까 나온 박윤영 그 안전처 장관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각의 국민이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장관은 끊임없이 안테나를 청와대를 향해 있는 겁니다. 청와대가 그런 분위기고 청와대 안에 대통령이 그런 걸 좋아하시면 장관을 떠받드는 기상청 매뉴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드라마가 아닌 게 정말 한스럽습니다. 청와대 대변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 의원님, 이런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명확히 밝혀내주는 것, 청와대를 취재해서라도 그것이 청와대 대변인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대변인이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 청와대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변인의 역할이 뭡니까? 물어봐서 취재를, 내부 기자 출신이니까 내부 취재를 한 다음에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뭐 의혹이 있으니까 뭐 어떻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가치가 없다고 정말 이렇게 일축해버리는 것은 오늘은 알 수 없다. 예, 그것은 청와대 내에 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이후에 오늘의 휘날리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어제 화성시장 돈봉투 보도와 관련해서 일부 출연자의 부적절한 표현이 방송이 됐는데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주쿠쇼는 앞으로도 품격 있는 방송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품격 있는 뉴스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